2019년 8월 인천광역시 서구 일대에 국가산업단지 조성공사가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아무도 드나들지 않던 폐공장 부지의 철골더미를 걷어내던 굴착기가 어느 순간 멈춰섰습니다. 흙더미 속에 반쯤 붙인 채 녹슨 중형 세단 한 대가 모습을 드러냈죠. 번호판은 진흙에 뒤덮여 있었고 차체는 완전히 뒤틀려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수석 아래 깊숙이 박혀있던 택시회사 아날로그 운행 녹음 장치는 기적처럼 내부 자기 테이프를 품고 있었습니다. 복원된 테이프 속에는 2005년 10월 어느 밤 여성의 목소리와 그 목소리에 스며드는 낯선 듯 낯설지 않은 남자의 목소리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사관들은 그 목소리를 들은 순간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순간까지도 그 목소리의 주인은 법정에 서지 않았습니다. 대체 그날 밤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은 인천 여성 택시기사 실종 사건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시작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서 시청 중이신지 댓글 남겨주시면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이야기 시작합니다. (2019년 8월 13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서구 원창동 일대에서 국가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본격적인 부지정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수십 년간 방치된 채 잡초와 녹슨 철골 구조물만 가득하던 구성진금속 공장 부지였지요. 6,000평이 넘는 그 땅은 오랫동안 소유권 분쟁에 묶여 개발도 철거도 되지 못한 채 도시의 음지로 남아 있었습니다. 굴착기가 북쪽 구역의 흙더미를 걷어내기 시작한 지 3일째 되던 날이었습니다. 기사는 버킷이 무언가 단단한 것에 부딪히는 느낌을 받았다고 했습니다. 처음에는 묻힌 콘크리트 잔해라고 생각했지요. 그러나 작업을 멈추고 굴착기에서 내려온 현장 소장이 흙을 걷어낸 순간 거무스름한 차체의 윤곽이 드러났습니다. 차량은 앞부분이 심하게 함몰된 채 운전석 쪽이 아래를 향해 비스듬히 박혀 있었습니다. 번호판은 흙과 녹에 뒤덮여며 알아볼 수 없는 상태였죠. 현장 소장은 즉시 인천 서부경찰서에 신고했습니다. 출동한 경찰관들은 차량 외부를 확인한 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정밀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차체 하부에서 부분적으로 유골이 발견되었고 법의학 감정 결과 성인 여성의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견이 나왔습니다. 국과수 감정팀은 사망 추정 시점을 2005년에서 2007년 사이로 특정했습니다. 차량 등록 조회 결과가 나온 것은 발견 3일 뒤였습니다. 번호판 잔해와 차대 번호 대조를 통해 확인된 소유주는 인천 남동구 삼성교통 소속 택시기사 박은경. 2005년 10월 실종 신고 이후 단순 가출로 처리된 채 수사가 종결된 인물이었습니다. 당시 담당 형사는 이미 퇴직한 상태였고 사건 기록은 인천 남동경찰서 창고에 A사 용지 2장짜리 내사 결과 보고서로 남아 있었습니다. 2장. 사람 하나의 실종이 2장으로 끝난 것이었지요. 인천 서부경찰서 강력팀 오현석 경위가 이 사건을 넘겨받은 것은 2019년 9월 초였습니다. 그는 가장 먼저 당시 삼성교통에서 차량에 장착했던 아날로그 운행 녹음 장치의 행방을 추적했습니다. 녹음 장치는 차량 조수석 하단 철제 고정대에 볼트로 박혀 있었는데 충격과 매몰 과정에서 외부는 심하게 손상됐으나 내부 자기 테이프 릴은 밀폐 구조 덕분에 원형에 가깝게 보존되어 있었습니다. 국과수 음향 분석팀이 테이프를 복원하는 데 걸린 시간은 12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복원된 음성 파일이 오현석 경위의 노트북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오던 그 순간 수사팀은 모두 말을 잃었습니다. 녹음 속에는 박은경 씨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그녀가 이름을 불러 맞이하는 남자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오현석 경위는 사건 기록을 처음부터 다시 쌓아 올리기로 했습니다. 2005년의 내사 보고서 2장에는 피해자의 이름과 실종 신고 날짜, 그리고 가출 가능성 있음이라는 단 한 줄의 결론만 남아 있었지요. 그는 먼저 당시 실종 신고를 접수한 인천 남동경찰서 기록 창고를 뒤졌습니다. 퇴색한 서류봉투 안에서 나온 것은 신고자 진술서 한 장과 차량 미반납 확인서 한 장이 전부였습니다. 신고자는 삼성교통 대표 김용칠, 당시 54세,
박은경 씨가 이틀 동안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연락도 되지 않자 신고했다고 기재되어 있었습니다. 경찰은 신고 접수 후 3일 만에 내사 종결 처리를 했습니다. 그것이 2005년 수사의 전부였지요. 오현석 경위는 박은경 씨의 삶을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민등록 이력, 건강보험 납부 기록, 금융거래 내역. 그녀는 2005년 10월 이후 어떤 공적 기록에도 등장하지 않았습니다. 카드 사용 내역은 10월 14일 오후 6시 30분 남동구 한 편의점에서의 1,200원짜리 결제를 끝으로 완전히 멈춰 있었습니다. 그것이 박은경이라는 사람이 세상에 남긴 마지막 경제적 흔적이었습니다. 그녀의 주변을 아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작업은 쉽지 않았습니다. 14년이라는 세월은 사람들의 기억뿐 아니라 그 사람들 자체를 흩어놓았지요. 삼성유통은 2013년에 폐업했고 전 동료 기사들은 뿔뿔이 흩어진 상태였습니다. 수소문 끝에 오현석 경위가 처음 만난 사람은 당시 같은 회사에서 일하던 동료 기사 허재홍, 현재 61세였습니다. 그는 지금 부평구의 작은 세탁소를 운영하고 있었지요. 허재홍은 박은경 씨를 또렷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말수가 적고 자기 몫을 야무지게 챙기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한 가지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은경 씨는 사라지기 한 달 전쯤부터 부쩍 안색이 안 좋았어요. 누가 봐도 무언가에 짓눌려 있다는 게 느껴질 정도였지요. 어느 날 차고지에서 핸드폰을 받다가 갑자기 목소리가 낮아지더니 저쪽으로 걸어가 담벼락 쪽에 서서 한참을 통화하는 걸 봤습니다. 통화가 끝나고 돌아왔을 때 눈가가 빨개져 있었어요. 내가 괜찮냐고 물었더니 그냥 웃기만 하던데 그게 마음에 걸렸지요. 오현석 경위는 수첩에 천천히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허재용에게 물었습니다. 그 전화 누구한테서 온 건지 혹시 아십니까? 허재용은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한 번은 전화를 끊고 나서 혼잣말처럼 이러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그게 무슨 말인지는 나도 몰랐습니다. 그냥 그 말이 이상하게 오래 기억에 남더라고요. 왜 이제 와서? 오현석 경위는 그 말을 밑줄 그어두었습니다. 2005년 10월 14일은 금요일이었습니다. 인천에는 오후부터 가을비가 내리기 시작했지요. 기온은 저녁 무렵 12도까지 떨어졌고 도로는 빗물에 젖어 가로등 불빛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박은경 씨는 그날 오후 2시에 삼성교통 차고지에서 차량을 인수했습니다. 운행일지에는 출발 시각 14시 20분, 기사 박은경이라고 수기로 적혀 있었지요. 그것이 회사 기록에 남은 그녀의 마지막 흔적이었습니다. 오현석 경위는 복원된 아날로그 녹음 파일의 타임스탬프를 면밀히 분석했습니다. 녹음 장치는 승객이 탑승해 문이 닫히면 자동으로 작동하는 방식이었습니다. 그날 밤 박은경 씨의 차량에는 모두 6명의 승객이 탔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5번의 녹음은 짧고 평범했습니다. 목적지를 말하는 승객의 목소리, 감사합니다라고 답하는 박은경 씨의 목소리, 그것이 전부였지요. 그러나 6번째 녹음은 달랐습니다. 시각은 밤 10시 47분. 문이 닫히는 소리와 함께 녹음이 시작되었습니다. 박은경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왔어요? 반말도 존댓말도 아닌 어중간한 어투였습니다. 오래 알고 지낸 사람에게만 나오는 그런 말투였지요. 남자는 짧게 이라고 답했습니다. 목소리는 낮고 차분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빗소리가 차창을 두드리는 소리가 녹음에 고스란히 담겨 있었지요. 박은경 씨가 다시 물었습니다. 어디 가요? 남자가 답했습니다. 그냥 좀 돌아. 행선지를 말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 씨는 잠시 멈칫하는 듯 하더니 알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차가 출발하는 진동이 녹음에 실렸지요. 그 뒤로 약 4분간 두 사람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에서 낮은 볼륨으로 가요 한 곡이 흘러나왔고 빗소리만 계속되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박은경 씨가 물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남자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그냥 다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박은경 씨의 목소리가 살짝 낮아졌습니다.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그러자 남자가 말했습니다. 은경아. 그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녹음 파일을 검토하던 오연석 경위는 그 대목에서 재생을 멈췄다고 했습니다. 이름을 부르는 방식이었습니다. 오래된 사이만이 가질 수 있는 그 무게감. 단순한 택시 승객이 기사의 이름을 저렇게 부르지는 않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는 분명 이 차 안보다 훨씬 긴 시간이 있었던 것이죠. 녹음은 그로부터 23분 후에 갑작스럽게 끊겼습니다. 문이 열리는 소리도 닫히는 소리도 없이 그냥 끊겼습니다. 그 이후 박은경 씨의 차량은 어떤 운행 기록에도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2005년 10월 16일 일요일 오전 삼성교통 대표 김용칠은 인천 남동경찰서 민원실 창구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박은경 씨가 금요일 밤 이후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연락도 끊긴 지 이틀이 지난 시점이었지요. 그는 실종 신고서를 작성하면서 특이사항란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평소 성실하고 무단 결근 전혀 없던 직원임, 가출 가능성 낮다고 판단됨. 그러나 접수 창구의 담당 경찰관은 서류를 받아들더니 별다른 질문 없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일단 접수해드릴게요. 연락 오면 알려주십시오. 당시 사건을 배당받은 것은 인천 남동경찰서 형사과 소속 최모 경사였습니다. 그는 신고 접수 다음 날인 17일 오후 박은경 씨의 월세방을 한 차례 방문했습니다. 집안은 큰 이상이 없었고 옷가지와 세면도구가 그대로 있었습니다. 통장과 도장도 서랍 안에 있었지요. 가출이라고 보기엔 석연치 않은 정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최 경사는 이후 별다른 추가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사건 기록에는 이렇게만 적혀 있었습니다. 주거지 확인 완료, 인적사항 전파, 가출 가능성 배제 불가, 이후 추이 관찰 예정.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차량 위치 추적은 시도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당시 해당 택시에는 운행 기록 장치 외에 별도의 위치 추적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지 않았고 경찰은 차량 번호를 이용한 도로 폐쇄회로 확인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2005년 당시 인천 시내 이면도로의 폐쇄회로 보급률은 20% 미만이었고 그나마 있는 것들도 저화질에 보존 기간이 2주일에 불과했습니다. 신고가 이틀 늦었다는 것은 곧 영상 기록의 대부분이 이미 덮어 씌워졌다는 것을 의미했지요. 실종 신고가 들어왔을 때 이미 결정적인 시간은 흘러가 버린 뒤였습니다. 박은경 씨의 오빠 박성원, 당시 45세는 연락을 받고 인천으로 내려왔습니다. 그는 경찰서를 찾아가 강하게 항의했습니다. 동생이 차도 두고 그냥 사라질 사람이 아니라고 반드시 수사해달라고 했지요. 담당 경찰관은 고개를 끄덕이며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박성원에게 걸려온 경찰의 연락은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그는 나중에 오현석 경위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리다 지쳐서 제가 먼저 전화하면 담당자가 바뀌어 있거나 기록을 다시 찾아봐야 한다고 했어요.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는지 모릅니다. 한편 그 무렵 박은경 씨와 마지막으로 같은 차 안에 있었던 남자는 평온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오연석 정의가 주변인 탐문 과정에서 확인한 바에 따르면 실종 신고가 접수된 직후인 10월 17일 그 남자는 자신의 차량을 인근 세차장에서 내외부 모두 정밀 세차했습니다. 그리고 3일 뒤에는 평소 즐겨 입던 짙은색 점퍼를 포함한 옷까지 여러 벌을 소각했다고 이웃 한 명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가을인데 드럼통에 불을 피우길래 이상하다 싶었어요. 연기가 꽤 오래 났거든요. 이웃은 그 장면을 14년이 지난 후에야 수사관 앞에서 꺼냈습니다. 그때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지 몰랐다고 했지요. 2005년의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습니다. 박은경 씨의 월세방은 2006년 2월 집주인에 의해 정리되었습니다. 밀린 월세 2달치를 감당하지 못한 집주인이 법적 절차를 밟아 세간살이를 처분했지요. 베이지색 바람막이와 낡은 운동화, 싱크대 위에 가지런히 놓여있던 머그컵 2개. 그것들은 아무 설명 없이 폐기되었습니다. 오빠 박성원은 그 사실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했습니다. 동생 물건을 지키지 못했다는 자책이 오래도록 그를 괴롭혔지요.
박성원은 2006년부터 2010년까지 매년 인천 남동경찰서를 찾아갔습니다. 해마다 담당자는 달라져 있었고 해마다 같은 말을 들었습니다. 현재로서는 추가 수사 단서가 없습니다. 그는 사비를 털어 전단지를 만들었습니다. 동생의 증명사진 아래 실종이라는 글자를 크게 받고 인천 곳곳에 전봇대와 버스 정류장에 붙이고 다녔지요. 비가 오면 종이가 흐물거렸고 누군가 떼어버리면 다시 붙였습니다.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전부였습니다. 2010년 이후에는 전단지도 더 이상 만들지 못했습니다. 몸이 나빠진 탓이었지요. 그는 당뇨 합병증으로 한쪽 눈의 시력을 거의 잃었습니다. 그러면서 도시월이 되면 어김없이 동생이 마지막으로 일했던 남동구 차고지 앞에 나가 한참을 서 있다가 돌아왔다고 합니다. 한편 그 남자의 삶은 달랐습니다. 박은경 씨가 사라진 이듬해인 2006년, 그는 인천 서구에 작은 인테리어 업체를 차렸습니다. 사업은 빠르게 자리를 잡았고 2008년에는 직원 7명 규모로 불어났습니다. 2010년에는 경기도 외곽에 단독주택을 매입했고 2012년에는 재혼을 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그를 과묵하지만 믿음직한 사람이라고 기억했습니다. 동네 반상회에 빠지지 않았고 명절이면 이웃에게 과일 상자를 돌렸다지요. 박은경 씨라는 이름을 아는 사람은 그의 주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오현석 경위는 탐문 과정에서 그 남자의 이름을 처음 접한 것이 2019년 10월이었다고 했습니다. 삼성교통의 전 동료 기사들을 차례로 만나던 중 허재용이 한마디를 더 꺼낸 것이 시작이었지요. 경위님, 그때 은경 씨한테 자주 전화하던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회사 사람은 아니었는데 가끔 차고지 앞에 차를 세우고 기다리는 걸 봤거든요. 은경 씨가 나가면 짧게 뭔가 얘기하고 헤어지더라고요. 이름은 몰라요. 근데 그 사람 올 때마다 은경 씨 표정이 좋지 않았어요. 반갑다기보다는 불편해하는 것 같달까? 허재용은 그 말을 꺼내면서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습니다. 진작 말했어야 했는데 라고 작게 중얼거리면서요. 오현석 경위는 수첩을 덮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박은경 씨가 사라진 지 14년. 누군가의 삶은 쌓여갔고 누군가의 삶은 그 밤에 멈춰 있었습니다. 오현석 경위가 그 남자의 이름을 특정하기까지는 3주가 더 걸렸습니다. 삼성교통 폐업 이후 흩어진 전 직원들의 진술을 하나씩 맞춰나가는 작업이었지요. 차고지 앞에 종종 나타나던 남자, 은경 씨가 불편해하던 사람, 단서는 가늘고 끊어질 듯 이어졌습니다. 그러다 전 동료 기사 중 한 명인 정의탁, 현재 58세가 결정적인 한마디를 꺼냈습니다. 그 사람, 은경 씨 전 남편 친구 아니었나요? 이름은 류인성으로 알고 있는데 은경 씨가 이혼하고 나서도 연락이 끊기지 않은 사람이라고 들었어요. 자기는 잘 모르지만 가끔 은경 씨가 그 이름을 언급하는 걸 들었다고 했습니다. 류인성. 오현석 경위는 그 이름을 주민등록 전산에 올렸습니다. 인천 서구 거주, 현재 56세, 인테리어 업체 대표, 전과 없음. 겉으로 드러나는 것은 평범한 중년 남성의 이력이었습니다. 그러나 오현석 경위가 류인성의 주변을 천천히 들여다보기 시작하자 조용하고 반듯해 보이는 그 삶의 표면 아래에서 조금씩 균열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류인성의 재혼 배우자 최 씨는 탐문 과정에서 처음에는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현석 경위가 두 번째로 찾아갔을 때 그녀는 현관문을 반쯤 열어둔 채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사람 잠을 잘 못 자요. 오래됐어요. 제가 옆에서 자다 보면 가끔 식은땀을 흘리면서 뭔가를 중얼거려요. 알아듣기 어려운 말인데 한 번은 미안하다는 말이 들린 것 같았어요. 물어보면 꿈꿨다고만 하고 더 말을 안 하지요.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다 덧붙였습니다. 술도 많이 마셔요. 혼자 있을 때. 같이 마시자는 게 아니라 그냥 혼자 부엌에 앉아서 마시는 거예요. 제가 나가보면 창문 열어놓고 바깥을 보고 있어요. 무슨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어요. 물어본 적도 없고요.
류인성에게는 한 가지 이상한 습관이 더 있었습니다. 그는 단독주택을 매입한 이후 마당 한쪽에 작은 화단을 만들었는데 그것을 10년 넘게 자기 손으로만 직접 관리했습니다. 조경업자는 물론이고 가족도 그쪽에 손대는 것을 극도로 꺼렸다고 합니다. 재혼 배우자 최 씨는 처음에는 취미겠거니 생각했다고 했지요. 그런데 어느 해 봄, 자신이 화단 근처에서 낙엽을 쓸었더니 류인성이 평소와 다르게 날카롭게 반응했다고 했습니다. 거기는 손대지 마. 짧고 단호한 말이었습니다. 그냥 무서웠어요. 그 눈빛이. 최 씨는 그 이후로는 화단 근처에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웃 주민 한 명도 비슷한 기억을 갖고 있었습니다. 류인성이 이사온 첫 해 겨울, 한밤중에 마당에서 무언가를 파는 소리를 들었다고 했지요. 처음에는 두더지라도 잡는 줄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소리가 꽤 오래 났다고 했어요. 삽으로 땅을 고르는 소리였는지 뭔가를 묻는 소리였는지. 자다 깨서 장뼈를 들은 거라 확실하진 않아요. 근데 생각하면 이상하긴 했지요. 오연석 경위는 그날 저녁 사무실로 돌아와 류인성의 이름 아래 줄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작게 적었습니다. 화단, 수면장애, 혼자 마시는 술, 날카로운 반응. 이것들은 아직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경위 생활 20년 동안 그가 배운 것이 하나 있었지요. 아무 이유 없이 10년을 넘게 잠 못 자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19년 10월 초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법의학부에서 감정 결과 보고서가 정식으로 발송되었습니다. 오현석 경위는 보고서를 수령하던 날 오전 내내 다른 업무를 손에 잡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봉투를 뜯는 순간 손이 미세하게 떨렸다고요. 보고서는 총 12페이지였습니다. 그 12페이지가 14해 동안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던 질문에 처음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발견된 유골은 40대 전후 성인 여성의 것으로 감정되었습니다. 신장 추정치는 163cm 내외, 박은정 씨의 신체 정보와 일치했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소견이 뒤따랐습니다. 경추 제3번 골절 흔적 확인, 후두부 함몰 골절 흔적 확인. 해당 손상 패턴은 외부 둔기에 의한 강한 충격으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사고사 또는 자연사로 보기 어렵다는 소견이었죠. 보고서 마지막 줄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타사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음. 오연섭 병인은 보고서를 덮고 잠시 눈을 감았습니다. 2005년에 가출 가능성 배제 불가라는 두 줄로 끝났던 사건이 14년 만에 타사의 가능성이라는 네 글자를 얻어낸 것이었죠. 그는 즉시 수사팀 회의를 소집했습니다. 사건은 공식적으로 변사 및 살인 혐의 재수사건으로 분류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국과수 음향분석팀의 두 번째 보고서도 도착했습니다. 복원된 녹음 파일에 대한 정밀 분석 결과였죠. 분석팀은 남자 목소리의 음성 특성을 수치화했습니다. 추정 연령대 40대 초중반, 인천 및 경기 북부 지역 억양이 혼재, 비음이 약하고 발화 속도가 느린 편. 보고서에는 이런 문장도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발화자는 피해자와 심리적 친밀도가 높은 관계로 추정됨. 호칭 및 어조 분석 결과 단순 승객과 기사의 관계로 보기 어려움. 오연석 경위는 그 문장에 형광펜을 그었습니다. 수사팀은 류인성의 목소리 샘플을 확보하기 위한 방법을 논의했습니다. 직접 소환하면 증거인멸이나 도주 가능성이 있었고 임의 제출을 요청하기에는 아직 증거가 부족했습니다. 오연석 경위는 우회로를 택했습니다. 류인성이 2017년 인천 서구청과 진행한 관급공사 계약 당시 제출한 사업자 설명 영상이 서구청 자료실에 보관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한 것이지요. 해당 영상에는 류인성이 직접 사업 내용을 설명하는 5분짜리 녹화본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음향분석팀은 두 음성을 정밀 대조했습니다. 포만트 주파수 분석, 피치 패턴 비교, 특정 음소 발화 습관 분석. 보고서는 신중한 표현을 썼습니다. 동일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려움. 단정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배제도 아니었지요. 오연석 경위에게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방향은 정해졌습니다.
이제 필요한 것은 류인성과 박은경 씨 사이의 관계를 증명하는 인간의 증언이었습니다. 그는 수첩을 다시 펼쳤습니다. 왜 이제 와서? 박은경 씨가 전화를 끊으며 중얼거렸다는 그 말. 류인성이 그녀의 삶에 다시 나타난 것은 사라지기 불과 한 달 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연락을 끊었다가 갑자기 다시 나타난 사람. 그 사람이 마지막 밤 조수석에 탔습니다. 그리고 녹음은 23분 만에 끊겼습니다. 오연석 경위는 류인성이 그 23분 동안 어디에 있었는지를 밝혀내야 했습니다. 오연석 경위는 류인성의 과거를 거슬러 올라갔습니다. 박은경 씨의 전 남편 오재훈, 현재 60세. 이혼 후 부산으로 내려가 작은 수산물 도매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연석 경위가 부산까지 내려간 것은 2019년 10월 하순의 일이었지요. 오재훈은 처음에는 경계하는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오래된 이야기라며 손을 내저었지요. 그러나 오연석 경위가 박은경 씨의 유골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을 전하자 오재훈의 얼굴에서 혈색이 빠져나갔습니다. 그는 한동안 말을 잇지 못하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그게 정말입니까? 오재훈의 진술은 천천히 나왔습니다. 류인성은 자신의 오랜 친구였다고 했습니다. 20대부터 알고 지낸 사이였고 자신이 박은경과 결혼할 때도 류인성이 주례 옆에서 사회를 봤다고 했지요. 결혼 생활 동안에는 세 사람이 함께 어울리는 일이 많았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혼하고 나서 이상한 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헤어지고 한 달쯤 지났을 때 류인성이 전화해서 은경이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묻더라는 것이었지요. 친구 이혼한 전처 안부를 굳이 물어보는 게 이상하다 싶었는데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시작이었던 것 같습니다. 오재훈은 이혼 후 류인성과도 연락이 끊겼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2005년 연말 인터넷 뉴스에서 인천 여성 택시기사 실종이라는 짧은 기사를 봤다고 했지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았지만 직감적으로 은경이라는 걸 알았다고 했습니다. 그는 즉시 류인성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류인성은 전화를 받았습니다. 오재훈이 혹시 은경이 소식 들었냐고 묻자 류인성은 잠시 침묵하다가 이렇게 말했다고 했습니다. 나도 몰랐어. 그냥 가출한 거 아니겠어? 너무 담담한 목소리였어요. 얘 친구 전처가 실종됐다는데 그 목소리가 너무 평평했습니다. 그게 오래 마음에 걸렸는데 괜한 의심이라고 스스로 눌러버렸지요. 오재훈의 진술을 받아 적으며 오현석 경위는 다음 사람을 머릿속에 올렸습니다. 류인성의 20대 시절, 이웃이자 지금도 인천 서구에 살고 있는 강명숙, 64세. 그녀는 탐문 초기에는 아는 게 없다며 짧게 대답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2019년 11월, 오현석 경위가 세 번째로 찾아갔을 때 강명숙은 문을 완전히 열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무언가를 오래 품고 있던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강명숙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2005년 겨울에 류인성이 저한테 부탁을 하나 했어요. 자기 차 좀 하루만 맡아달라고. 이유는 묻지 말라고 하면서요. 이상하다 싶었지만 오래 알던 사람이니까 그냥 맡았습니다. 다음날 찾아가서 열쇠를 돌려봤는데 류인성 손이 많이 거칠어져 있더라고요. 손톱 밑에 뭔가 까만 게 끼어 있고 제가 무슨 일 있었냐고 물었더니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아무것도 못 봤다. 아무것도 모른다. 그거 명심해. 웃으면서 하는 말인데 눈은 안 웃었어요. 저는 그날 이후로 그 사람이란 연락을 끊었습니다. 강명술은 말을 마치고 나서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았습니다. 이걸 말해야 하나 14년을 고민했어요. 근데 이제는 말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아서요. 오현석 정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수첩에 천천히 받아 적었습니다. 2005년 겨울, 차량, 손톱 밑에 흙, 아무것도 못 봤다는 말. 류인성의 손 안에서 무언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이제 남은 것은 그것을 그의 입으로 직접 꺼내게 하는 일이었습니다. 2019년 11월 18일 오전 10시, 류인성은 인천 서부경찰서 강력팀 조사실 의자에 앉았습니다. 임의 동행 형식이었습니다.
그는 경찰서 입구에서부터 조사실 문이 닫히는 순간까지 단 한 번도 표정을 흐트러뜨리지 않았습니다. 반듯하게 다린 셔츠에 짙은 색 바지, 머리는 단정히 빗어 넘겼지요. 오현석 경위는 그 모습을 보면서 14년이라는 세월이 사람을 얼마나 단단하게 굳혀놓는지를 생각했다고 합니다. 오현석 경위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처음 한 시간은 류인성의 일상적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업은 어떻게 되는지, 가족은 잘 지내는지. 류인성은 짧고 명확하게 대답했습니다. 경계하고 있었지만 드러내지는 않았지요. 오현석 경위는 그 태도를 천천히 관찰했습니다. 그러다 자연스럽게 물었습니다. 박은경 씨 아시지요? 류인성의 눈꺼풀이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그것을 경위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류인성은 잠시 뜸을 들이다 말했습니다. 재훈이 전처 아닌가요? 옛날에 좀 알았지요? 오현석 경위는 고개를 끄덕이며 천천히 녹음 파일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조사실에 빗소리가 깔렸습니다. 그리고 박은경 씨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왔어요? 그 다음에 남자의 목소리. 류인성의 손가락이 테이블 위에서 멈췄습니다. 그냥 좀 돌아, 은경아. 두 글자가 조사실 안을 채우는 순간 류인성은 시선을 바닥으로 내렸습니다. 오현석 경위는 재생을 멈추고 물었습니다. 이 목소리 아십니까? 류인성은 한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15초, 20초, 30초. 그리고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저 아닙니다. 목소리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오현석 경위는 음향 분석 보고서를 테이블 위에 놓았습니다. 동일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문장이 위를 향해 있었지요. 류인성은 보고서를 한번 내려다보고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가능성이라고 쓰여 있네요. 확실하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오현석 경위는 강명숙의 진술을 제시했습니다. 2005년 겨울 차를 맡아달라는 부탁, 손톱 밑에 흙, 아무것도 못 봤다는 말. 류인성은 그것을 듣는 동안 눈을 깜빡이지 않았습니다. 강명숙이 착각한 겁니다. 오래된 기억은 왜곡됩니다. 그것이 류인성의 대답이었습니다. 오재훈의 진술도 제시했습니다. 너무 담담했던 목소리. 나도 몰랐어. 가출한 거 아니겠어? 류인성은 잠시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재훈이가 그렇게 기억하는 거겠지요. 저는 그냥 평소대로 말한 겁니다. 조사는 6시간 동안 이어졌습니다. 오현석 경위는 가능한 모든 것을 꺼내놓았습니다. 이웃이 들었다는 한밤중의 삽소리, 2005년 10월 17일의 세차 기록, 태운 옷까지. 류인성은 그것들을 하나씩 받아치거나 침묵으로 넘겼습니다. 세차는 원래 자주 했습니다. 옷은 낡아서 버린 겁니다. 삽소리는 모릅니다. 조각들이 분명히 한 사람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어느 하나도 법정에서 결정적 증거로 세울 수 없는 것들이었습니다. 오후 4시가 넘어설 무렵이었습니다. 오현석 경위가 마지막으로 녹음 파일의 한 대목을 다시 틀었습니다. 나 요즘 좀 힘들어. 그냥 다 정리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리고 박은경 씨의 목소리. 무슨 소리예요? 그런 말 하지 말아요. 조사실에 그 목소리들이 떠 있는 동안 류인성의 눈가에 무언가가 스쳤습니다. 경위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증거가 되지 못했습니다. 류인성은 그날 저녁 조사실 문을 나섰습니다. 체포영장은 없었습니다. 증거는 충분하지 않았지요. 오현석 경위는 복도 끝에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류인성은 엘리베이터 앞에서 한 번도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2019년 12월 인천지방검찰청은 류인성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반려했습니다. 사유는 증거 불충분이었습니다. 음향 분석 결과는 동일인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는 표현에 머물렀고 목격자들의 진술은 14년이라는 시간의 간극 앞에서 직접 증거로 인정받기 어려웠지요. 강명숙의 증언도, 오재훈의 기억도, 이웃이 들었다는 삽소리도. 법정의 언어로 번역되지 못한 것들은
그냥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오현석 경위는 검찰 통보를 받은 날 저녁 퇴근하지 않고 자리에 앉아 녹음 파일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들었다고 했습니다. 은경아, 그 두 글자가 끝나고 23분 뒤에 녹음이 끊기는 순간까지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박은경 씨의 유골은 2020년 3월 오빠 박성원의 손에 의해 인천 가족공원 낙골당에 안치되었습니다. 안치식에는 박성원과 그의 아내, 전 동료기사 허재용과 정의탁, 그리고 오현석 경위가 자리했습니다. 국화 몇 송이가 납골함 앞에 놓였지요. 박성원은 내내 말이 없었습니다. 안치가 끝나고 나오면서 그가 오현석 경위의 발을 잠시 붙잡았습니다. 찾아줘서 고맙습니다. 그 말만 했습니다. 경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합니다 라는 말이 목구멍까지 올라왔지만 끝내 나오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류인성은 지금도 인천 서구의 단독주택에 살고 있습니다. 인테리어 업체는 2021년에 아들 명의로 넘겼고 현재는 조용한 일상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마당의 화단은 여전히 그가 직접 관리합니다. 공소시효는 2005년 기준 살인죄 15년이 적용되어 2020년에 만료되었습니다. 법적으로 그를 처벌할 수 있는 시간은 이미 지나갔습니다. 오현석 경위는 그 사실을 수사 과정에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끝까지 밀어붙였습니다. 나중에 그 이유를 묻는 동료에게 이렇게 답했다고 합니다. 기록이라도 남겨야 하지 않겠냐고. 박은경 씨 실종 사건은 현재 인천 서부경찰서에 미제 사건으로 공식 등재되어 있습니다. 수사 기록은 총 237페이지. 2005년에 2장짜리 내사 보고서로 시작된 이 사건은 14년을 지나 237페이지가 되었습니다. 그 안에는 복원된 녹음 파일 음성 데이터, 음향 분석 보고서, 목격자 진술서, 법의학 감정서가 담겨 있지요. 그리고 그 모든 페이지의 어디에도 범인이라는 단어 옆에 이름은 적혀 있지 않습니다. 녹음 파일은 지금도 인천 서부경찰서 디지털 증거 서버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파일명은 2005년 10월 14일 22시 47분. 빗소리, 라디오, 그리고 두 사람의 목소리. 은경아, 그 목소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법은 끝내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목소리는 지워지지 않았습니다. 서버 어딘가에서 지금 이 순간도 재생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박은경 씨는 42세였습니다. 새벽 4시에 운동화 끈을 묶던 사람이었습니다. 뒷좌석에 물티슈 한 통을 놓아두던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의 마지막 23분이 무엇이었는지를 아는 사람은 아마도 지금도 어딘가에서 조용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진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사라지지도 않았습니다. 그것이 이 이야기가 오늘 여러분께 전해지는 이유입니다. 2005년 10월에 그 비 오던 밤, 박은경 씨는 아는 사람의 목소리에 차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의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래 알던 사람이었으니까요. 우리는 가끔 가장 가까운 곳에서 오는 위험을 가장 늦게 알아챕니다. 심야 고백은 잊혀진 이름들을 기억하기 위해 오늘도 이 자리에 있겠습니다. 부디 안전한 밤 되십시오.